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키읔소리 나는 검색어는 요새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주제인 환율입니다. 요새 우리는 왜 그렇게 달러와 엔 환율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국 경제 상황을 판별하려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전문가나 기업의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해외여행, 해외 직구, 해외 투자 등으로 경계가 희미해졌죠. 전 세계가 경제망으로 연결되는 세상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환율이 어떤 건지를 알고 여행과 투자를 바라보면 다르겠죠. 우선 간단하게 환율이 뭔지를 설명하자면요. 환율은 두 나라의 통화가 서로 교환될 때 필요한 비율입니다. 만약에 1달러가 1,400원이면 우리는 1달러를 사기 위해 1,4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기도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축통화는 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힘을 가져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 가치의 안정성, 통화 발행국의 선진화된 금융시장 등을 조건으로 합니다. 과거 미국 달러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영국 파운드화를 대신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기축통화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죠. 한국의 원화 약세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달러 환율의 상승은 단순히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국제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죠. 우리나라는 제2의 IMF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동과 유럽은 전쟁과 경제 둔화로 성장세가 멈춘 때 미국은 계속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는 아니지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처음엔 금리를 낮추어서 경제가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서 사업과 경제 활동을 하게 한 거죠.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게 되었어요. 공급과 수급의 비율이 깨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2021년 초반에 30%나 증가하는 등의 모습이 그 증거이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다시 금리를 올리기로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 게 비싸져서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그러면 물건값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초반에도 말했듯이 달러는 무슨 돈?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국에서 금리를 마구 올리니 다른 나라의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미국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비해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해외 물건을 구매할 때 더 비싸게 사야 하고 물건을 수입하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속도는 잡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기축통화국의 금리 때문에 세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에서 말한 트럼프 위기예요. 트럼프 위기의 큰 정책 중 하나는 관세 전쟁입니다. 현지 시각 4월 2일, 트럼프는 전 세계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한 관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무역의 불균형 해소와 공정한 무역 관행 확립을 위한 발표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스티븐 미란 위원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 플라자 합의처럼 교역 상대국을 압박해 달러 가치를 내리는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We're all adequate graduates, heart full of calluses, but we know calculus. Damn, ain't that fabulous? Can't wait to apply all those mathematicus. But we can't get a job that pays us enough. I'm about to pop up. Fuck you, you're lost. 당시 이 정책 때문에 일본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의 수출이 어려워졌고 일본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어요. 달러의 강세는 이처럼 원화의 약세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보다 더 다양한 원인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달러 강세는 어떤 이유일지도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통화는 엔화입니다. 일본은 특이한 나라예요. 미국이 금리를 마구 올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합니다. 일본은 수출주도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사람들이 일본에서 물건을 사려 하지 않고 수출에 둔화가 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버블 경제 이후 회복세를 찾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돈을 더 쓰고 빌리도록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이때 예금을 하면 손해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100엔을 은행에 넣었는데 금리가 마이너스 0.1%이면 내년엔 99원으로 돌려받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빌리더라도 예금은 하지 않는 거죠. 돈이 빌리기 쉬우니 사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사업을 하면 돈을 벌고 경제가 순환이 시작되겠죠.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엔화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는 하지 않지만 전 세계가 일본에서 돈을 빌리겠죠. 이자가 업보다 싸니까요. 이렇게 외환 보유는 늘리고 엔화 가치를 줄이는 게 일본의 목표였습니다. 지난해 엔화가 800원대까지 떨어지며 7월 초 855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이걸 약세가 아니라 초약세라고들 하는데 이에 따라 일본 관광붐과 엔화를 환전하지 않고 외화 예금에 넣어두는 엔테크 붐이 일어나기도 했죠. 한때 10,000원으로 하루를 살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렴했던 일본 여행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여행길이 그전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일부는 대만이나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최근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던데 그것 때문 아니야? 일본은행은 최근 0.25%에서 0.5%로 금리를 인상하며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의 가치도 올라가고 엔화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상이 장기적인 엔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평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금리를 올렸음에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미국의 침체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눈을 일본으로 돌려도 현재 상황만 봤을 때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 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입니다. 또 일본 경제의 저성장 문제는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주저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엔화 약세를 선호하는 경향 또한 있어서 환율이 크게 오른다고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화가 상승하는 게 단순히 여행을 못 가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몇몇 전문가는 그보다 큰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번 엔화 가치의 상승은 엔캐리 청산이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검색창에 엔화 상승을 치면 꼭 하나씩 나오는 엔캐리 청산. 도대체 뭘까요?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해 일본 엔화를 빌린 후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었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엔캐리 청산을 걱정할까요? 엔화의 급등 문제가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려는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엔화를 마구 사들이면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글로벌 외환 시장에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러더스라는 큰 은행이 파산하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렸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경제 불안감을 느끼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려 했어요. 그래서 엔화를 사들이면서 엔화의 가치가 급등했죠. 그리고 청산 과정에서 미국에 투자된 엔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도 함께 움직이겠죠. 엔화가 달러 대비 약 20% 정도 상승하는 사건도 일어나죠.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수출 위주의 경제가 흔들려요. 엔화가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일본 물건을 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최근에도 엔캐리 청산 위험에 국내 증시가 흔들린 적이 있었죠. 일본은행이 2024년 금리를 0.25로 인상했을 때 블랙먼데이로 일컬어진 폭락장이 연출됐습니다. 당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코스피는 하루 만에 8% 이상, 코스닥은 11% 이상 급락했죠. 이렇게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화도 달러도 환율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죠. 엔화의 상승 이유 두 번째는 원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세로 보이는 효과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원화는 왜 약세를 보였을까요? 그 전에 원화의 가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화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자주적인 통화, 금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50년 6월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중앙은행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환율은 1달러당 약 1,800원. 당시 화폐 가치를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원화의 가치가 훨씬 떨어졌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설상가상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가치가 더욱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이후 전후 복구와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 경제가 점차 안정을 찾고 원화의 가치도 상승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여러 국가와 FTA 자유무역 협정을 발효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원화를 사용하는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원화는 무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발전을 통해서 원화는 환율 변동성이 적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도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세계 9위권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최근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이 안 되며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한국 경제에 불안함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또 이 모든 이야기에 한 번씩 등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충격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강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치솟았어요. 그렇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조금 오르내리는 건 위험 요소로 보기 어려워요. 중요한 건 너무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갈 수도 있어요. 또 원화가 떨어지면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내수에도 좋지 않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4.8%로 미국이 약 35%인 것에 비해 약 2배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에 수출이 나라 경제에 큰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물품이 비싸져요.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바로 사기가 꺼려지겠죠. 또 우리가 엔화가 상승해 일본 여행을 꺼리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기가 꺼려져요. 그러면 관광 사업에 타격을 주겠죠.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는 경제의 체온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높은 온도도 너무 낮은 온도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현재는 돈의 가치가 너무 낮은 위기에 있습니다. 4월 4일 탄핵 이후 환율이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새는 보였지만 마냥 안심할 순 없어요. 여전히 외부에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있고 내수도 좋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요. 수출에 의존했던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한국 경제의 방향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키읔 소리 나는 검색어기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